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령들입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왕호하는 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혼밥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자, 북한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 또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등 정치권 이슈를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고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북한이 오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온 것과 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이 반발이 배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먼저 이현정 위원께서 즉각 반발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시기상으로나 이런 걸 볼 때 일단 반발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예전에 어떤 도발과 좀 다른 점은 이번에 발사한 것이 이스칸데르급 이제 이 미사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러시아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지난 북한의 전성전 때 이제 공개된 그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의 특징은 이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 이 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물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 좀 전에 이제 국방부 발표도 있습니다만 마 5 정도 속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존하는 우리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런 걸로 요격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즉 우리 현재 한반도에 있는 전략 자산 가지고는 사실 이스칸데르급을 요격하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한 발을 발사하더라도 이스칸데르급 발사한 이유가 예.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아마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이 이제 강화되고 전략 자산에 대한 이제 합동훈련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대응 전략 예. 이걸 아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보여준 것만이 끝이 아니라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내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추가 도발도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추가 도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향후 SLBM의 발사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상 핵 추진 항목까지 들어와서 어떤 핵 훈련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위협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 자신들이 어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항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 이런 자세로서 어떤 그런 미사일 같은 것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SLBM이 아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네네.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에서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북한의 어떠한 도발들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만약 동해상이 아닌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가 계속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가 무력 도발에 대해서 무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로만 강대강 대치로만 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대북 대화 통로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화 협의 채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한 이후에 첫 번째 도발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세심하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죠. 자유민주주의 가치 외교의 기조를 이어갔고 경제 외교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뒷말이 많았던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김종대 교수는 먼저 전체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좀 굉장히 아쉬웠지 않았나 싶어요. 예. 플러스 부분이 있다면은 영국 여왕의 그 장례식에 조문을 갖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일본 총리도 만났고 거기서 또 몇 가지 성과도 있고 해서 그것 자체는 뭐 어쨌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걸 포함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조문에 참석을 못했다든가 또는 그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게 나오는 과정 등등을 합치면은 본래의 성과를 별로 거둔 것이 아닌 것이 못한 것이 아닌가. 근데 굳이 이제 플러스 부분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애교 라인의 참모들이 과잉 기대를 국민들에게 준 게 아닌가. 그냥 가서 조문을 하고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나머지 이런 게 큰 기대를 굳이 그냥 만나는 것이다가 아니라 마치 양쪽의 정상회담을 거창하게 해서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로 미리 예고를 하듯이 해놨기 때문에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또한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48초 동안 만난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본 총리가 있는 데까지 가서 만난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문제는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대에서 20%대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순방 이 성과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성과는 가려지고 여야 공방은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대통령실이나 외교 라인에서 좀 준비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또는 대처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순방 전에 너무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좀 기대치를 높여놓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48초 대화밖에 없었고 한일 양국 간에도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30분 만에 간담회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나온 것인데요. 이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저는 그 해명이 나오는 시간이 10시간이 지나서 나왔다는 부분과 그리고 해명 자체를 통해서 이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바이든이었는지 난리면이었는지를 다 같이 듣고 있는 이런 현상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통해 이 사건을 일단락짓는 것이 아니라 이 논쟁을 더 키워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윤주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순방 중에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지금 비속어 논란이 커지고 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 공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뉴욕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3사가 다 오보를 내고 대통령 홍보수석의 말이 옳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제 귀에는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도 한번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창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령들입니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들어보셨고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들릴 때도 있고 저렇게 들릴 때도 있는 게 솔직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야, 이 문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이걸 계속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언론입니다만은 어떤 보도를 할 때는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검증과 신중을 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진 한 장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를 하더라도 이 사진이 진짜 사진인지 합성 사진인지 뭐 언제 찍은 사진인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영상 녹화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 불명확하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소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음이 있고 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막을 보고 이 영상을 볼 때는 그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다른 내용을 하면 또 그것처럼 들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의회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회를 겨냥한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 자체는 달라지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처음에 녹취를 하고 보도를 할 때 금방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고 난 다음에 이 풀기자단에서 공개가 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바로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국회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보면 이 언론사가 앞에다가 괄호 열고 우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이제 답니다. 미국 국회라고 답니다. 근데 미국 국회라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회로 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지금 좀 전에 주진우 씨가 뭐 공중파 3사가 뭐 오버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전문가들도 판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 몇 명이서 이걸 판단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기정사실처럼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보도가 과연 이렇게 긴급하게 보도할 속보인지 그렇다면 왜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지. 근데 결국 나중에 지금 대통령실이 늦게 뭐 한 것은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또 내용을 듣고 보면 또 그렇게 내용이 들려요. 전문가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처음에 이게 바이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외신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변인 대통령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옳습니다만 그러나 그럼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잘못했다라고 하기에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광우병 이야기를 하는 게 자, 광우병 사태 내서 뇌송송 구멍탕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7년 뒤에 재발한다고 했는데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광우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뭐 먹으면 그냥 바로 죽는다. 어떤 분은 청산가리를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요 이야기를 가지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지는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증과 함께 그 팩트 확인을 제대로 해서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를 클리어해서 방송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는 거죠.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다 생각되고요. 저는 이현정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어떤 면에서요? 이게 바이든이냐 날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쪽팔리는 사람이 바이든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는 욕설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XX들이란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미 의회냐 대한민국 국회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김은혜 전 의원이 분명히 대한민국 국회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XX라고 자인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죠. 지금 국정감사가 있는데 협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욕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협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민생 경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 반쪽에 대해서 이렇게 욕설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급히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은혜 홍보수석도 참 참담한 거예요. 15시간이 지나서 바이든 대통령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를 욕설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코미디라고 생각되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옆에 참모들하고 대화 과정이잖아요. 그럼 옆에 장관도 있고 뭐 수석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과 공적인 대화에서 그냥 이 XX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사적인 대화였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온 녹취에서는 그 이 XX란 단어도 없었다 이런 주장의 녹취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걸 발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덩어리로 볼 때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 욕지거리라고 했던 부분, 또 하나는 쪽팔린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엔 바이든이냐 뭐 아니냐는 논란 부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아까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기조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그런 기조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정식으로 확장시키고 만든 거는 김은혜 대변인 홍보수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분이 그 설명하는 거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체로 삼는 기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야당을 겨냥한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린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뭐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뭐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얘기는 공식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래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럼 위에 욕지거리 한 거 쪽팔린다는 부분은 부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정식으로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굳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한국의 야당이라고 하면서부터 이건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국익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익 때문에 야당은 또는 일부 언론은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보 정권의 대통령,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국민의힘은 저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거 참 우리 국익을 위해서 참자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의문이 갖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욕지거리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그 욕했다는 부분하고 이게 맞겠구나라는 심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의문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과거에 말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던 분들이 이 부분 갖고 쌍지평을 넣은 것도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을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윤 대통령은 이제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설 텐데요. 아무래도 질문이 나가겠죠. 거기에 답변도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냐라고 제가 질문들 드렸는데 장윤재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원래 해외 순방 귀국길에는 그 귀국 비행기 내에서 그 기자들과 동행했던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지난번 나토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딱히 기자간담회가 없이 그냥 간단한 악수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비속어 논란이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나서도 일단락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한 번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이 국정감사부터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 공방이 더욱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관련 증인들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내용인데 이현정 의원님께서 글쎄요, 다 세우겠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마 국정감사는 국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싸움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의 어떤 후유증, 사실은 이제 아주 0.73%로 차이로 했던 것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지금 여야의 대결 자체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또한 똑같이 이제 국정감사를 하려면 정말 정부가 했던 일 등등에 대한 정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 사람들 지금 다 그 감사장에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서로 이제 한쪽 놓으면 또 한쪽은 놓고 결국 이제 이게 하나의 정치적 감사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걸로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여야에 좀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지금 정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부가 사실 내년 되면 지금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실 야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국정감사는 야당의 놀이터입니다. 정말 야당이 어떤 면을 하냐에 따라서 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얼마 전에 있었던 신당역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 등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어떤 면 여당을 공격하는 것만큼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한다면 더군다나 또 지금 뭐 노랑 봉투법이라든지 지금 양국 뭐 100% 수매라든지 이게 하나만 하더라도 기초연금 하나만 하더라도 12조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무조건 다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아무리 불법을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렇게 흘러가서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되는 국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여야 모두의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교육위에는 이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11명의 증인을 채택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처리하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막 던지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되자마자부터 계속적인 수사, 기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치를 해야 될 야당의 대상인데 야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협치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그러한 본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이 XX야가 이제 야당이라고 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는 정말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보다는 여야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또 그 자녀에 대한 수사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수사가. 그러면서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행사를 안 했을 때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면 사법부가 할 게 없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할 사람이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주가 조작 문제, 또 논문 표절 문제, 또 허위 경력, 수사 경력 문제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저도 김현정 의원님 마찬가지로 민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야당을 포용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 등 이런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포용하는 입장?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좀 실력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들은 참 잘하구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해놓고도 48초간에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통화 스와프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윤석열 정부가 좀 수사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포용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좀 실력을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통화 수업과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겠고요. 근데 일단 변호사님 얘기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압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혐의가 있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라고 수사를 안 할 수. 이 당 대표가 되면 수사를 안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정치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속내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8 이재명 대표 좀 수사하지 말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 왜냐 이재명 대표가 대표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데 지금 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수사를 이걸 못하게 하면 이거라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탈출구를 모색하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상 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껴안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결국 당대표가 수사받는데 민생과 수사를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당내에서 대표 나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함께 그냥 같이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수 있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해봤자 사실은 지금 민주당도 지지율이나 이런 게 안 오른 이유도 보면 네. 결국은 여당이 못하고 있지만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함께 끌고 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 국감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부터는 이탈돼도 너무나 이탈된 거 아닌가. 그것도 뭐 정치 국감이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어렵고 그냥 그 나 살고 상대방 죽이고자 하는 아주 그냥 증오의 싸움, 그걸 이 주제로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까, 그 문제점이라고 할까, 약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는 거의 예면당할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이게 한가한 담론이 아니라 야, 도대체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영끌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정말로 관심사인데 그렇죠. 이분들은 이런 거는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조차 난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좀 맡겨두고, 조사하고 있는 건 맡겨두고 좀 제대로 된 국정을,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현안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했거나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좀 교감해야지 저렇게 으르렁대는 건, 과거에도 여야가 적대적으로 서로 싸웠지만 난 지금처럼 저렇게 아주 그냥 막장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여야의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임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임하는 국감, 저거에 대한 참 저는 보도 듣도 못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쟁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최근 이제 대북 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직원을 소환 조사하고 쌍방울이 왜 대북 사업을 후원했는지를 조사를 했죠. 쌍방울 그룹 이재명 대표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관계가 관심 있는 게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윤주 변호사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사건 관련. 일단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수사들은 여러 갈래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혼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쌍방울 그룹 자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횡령이나 배임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가 되고 있고요. 말고 또 이제 말씀 주셨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한 갈래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갈래는 이 아태협인데요. 결국 이 아태협이 경기도와 쌍방울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의혹입니다. 결국 아태협과 경기도가 함께 대북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2018년, 2019년도에 있었던 그 대북 행사에 대해서 결국에는 쌍방울이 아태협을 연결고리로 해서 경기도에다가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 후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쌍방울은 관련해서 뭐 광물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대북 사업권을 노리고 경기도에 지원이나 후원을 했던 것인데 그 중간에 아태협이 끼어 있다는 의혹이고,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특별히 무슨 나와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결국의 핵심은 뭐 경기도라든지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결국엔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당시 지사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일 텐데요. 현재까지로서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고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윤주 변호사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검사가 전격 교체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이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사실 수원지검에서 진행이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에 이게 검찰 수사관에 의해서 쌍방울에 전달되면서 결국은 이 전달되면서 이 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걸 받아 일주일 만에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쌍방울 간부들이 한 5명 정도가 해외 도피 중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쌍방울에 대한 수사 자체가 지금 뭐 이 진행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느리다는 아마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쌍방울이 그 전직 특수부 검사들을 많이 고문 변호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을 실제로 쌍방울에 임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수사 내용 자체가 쌍방울 쪽으로 상당히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마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진행 속도를 빨리 하는 면이 있을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아태협이라는 곳이 이번에 대선 때 아태협 지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대전 지부협이 있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50여 명이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태협이라는 기구가 단순히 대북 사업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네. 실제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선거운동의 어떤 전국 조직으로서의 했던 역할, 아하. 이 문제도 지금 선거법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수사 범위 자체는 굉장히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 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영장실질심사 오늘 2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28일은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는 날이죠.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 이게 지금 그 이 대표의 입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도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변호사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실은 이제 이화영 전 대표가 구속이 될 것인지 여부는 굉장히 뭐 좀 관심사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어제 이화영 전 대표의 측근에 대해서 네. 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었는데 예. 실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네. 구속이 상당성이 없다라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 수사에 미비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도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이화영 대표가 구속되냐 안 되냐가 이재명 대표의 입지와 뭐 연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큰 입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대선 때 대장동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실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수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네네. 결국에는 나온 게 없어요. 단지 그냥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됐다라고 했더니 그냥 허위사실 공표만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도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한 거 그거 하나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쌍방울 사건도 실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네네. 대납에 대한 증거라든가 관련 내용들은 나오지 않은 채 이화영 지금 대표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굳이 이화영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수사도 예. 괜히 연기만 피운 이재명 대표의 마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연기만 피운 수사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지사, 지금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킨텍스 사장을 하면서 사실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차를 3대나 지원받았어요. 월 1,000만 원씩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차를 3대를. 뭐 아주 고급 외제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 한 3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아태협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이번에 그 보좌관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분이 쌍방울에 취업은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매달 200만 원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이거는 이화영 대표와 연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네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이화영 지금 사장이 구속될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정말 이 근접해 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이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 있죠. 또 윤리위원회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인데 글쎄요, 자꾸 가처분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게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정말로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예. 우리나라 법조계의 산지 체질 잘 몰라서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뭐 이준석 편을 들 거냐 안 들 거냐밖에는 없는데 예. 문제는 이준석 편을 들어서 소위 그걸 인용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준석은 이준석의 길을 갈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길을 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 법률에 호소하거나 또는 SNS 등등을 통한 여론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없고 예. 국민의힘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해서 비대위라는 구도는 다 없어지고 이제 최고위원회 구도가 기존 조직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겠죠. 비대위라는 논리는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재판부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편을 들어준다면 그러면 기존대로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원 체제로 가겠죠. 예.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좀 과격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서로 간에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있는 미완의 상태로 그냥 오락가락 하지 말고 완전히 갈라서는 형태의 강력한 징계를 하든지 결단을 내리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가처분 신청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 6개월 할 때도 그것 자체만 갖고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누구는 이렇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갈라서고 그리고 각기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으냐 저르냐가 아니라 이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 왜 이 사람들 전쟁은 이렇게 오래 가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진 쪽에서 오래 가는 건 모르겠는데 이긴 쪽에서 왜 이렇게 오래 가는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갈라쓰고 그리고 뭐 총선이든 앞으로 여론 향배든 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아보는 게 어떤가. 좀 과격한 발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윤리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를 좀 법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번 주 28일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렇죠. 28일에 아시다시피 5차 가처분의 신문기일도 잡혀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그 가처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 가능성, 뭐 기각 가능성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난번 가처분에서 비대위를 무효로 본 만큼 이번에도 인용 가능성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8일에 나올 수 있는 그 중징계, 뭐 탈당 권유라든지 뭐 당원권 정지 3년이라든지 이런 중징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다시 추가 가처분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동안은 국민의힘이 이런 좀 그 정치의 사법화 논쟁을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윤리위에서 징계를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 질문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청을 한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